자, 요번에 볼 것은 신라된 골품제 붕괴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정치 신분적인 측면을 볼 때는 이제 육두분 세력대 신분 상승의 한계를 둘 수 있죠. 그래서 최치원이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등락, 오르기 어렵다라고 이제 표현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역관계에서 내무관계 변화 이렇게 있는데, 어, 변함인데, 자, 무효관계라고는 내무관계 변화는 무효관계 전체 무효관계에서 내무관계 변화라는 거는 무효관계 제외한 모든 이제 뭐냐면 김씨세력으로 이제 변화됐다 이런 것을 보시면 돼요. 예, 왕위 계통이. 예. 그다음에 하대에 들어가면 왕위 계승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진골 집단들이 분열과 싸움이 있었고 그리고 뭐 여러 반란도 있었죠. 그래서 신분보다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더 중요시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 예. 자, 그다음에 지방세력 강화인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게 이제 경주 중심의 골품 제도를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이 당시 지방세력을 이제 그 뭐냐면 흡수하지 못했죠. 물론 초창기 때는 나름대로 그 흡수를 노력했지만 이게 안 됐어. 그래서 일통사망 의식에 따라서 뭐 간등도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흡수하려고 했지만 나중에는 안 됐다. 그래서 폐쇄적으로 운영했다는 거죠. 어. 자,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하니까 지방구족들이 이 골품제 안으로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차라리 중앙 권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방에서 세력을 키우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들 입장을 볼 때는 이제 합리적 판단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지방구족들이 경제나 군사를 바탕으로 세력이 강해지니까 이는 자신이 이제 강해지한 낮게 평가된 이제 골품제의 반발. 골품제재 안에 들어가지 못하잖아, 자신들은. 예.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거에 대한 불만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인제 활동적 측면에서 보면 부계 계급 관념이나 중부터 성씨 제도가 도입됐고 신라 같은 경우에는 6 세기 때 중반에 김진흥이라고 해서 중국과 관계에서 처음으로 이제 김씨성을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묘제에서 이제 보이는 친족 집단 분화와 축소, 분지화라고 하죠. 예, 이런 것도 있다. 경제적 측면을 보면 사원간 매개로 토지 소유 확대와 경변 대토지 소유가 일어났고 뭐 매점, 매입, 개간 등을 통한 방법으로 대토지를 소유했고 농민들이 대규모 몰락해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곳곳에 원종 예노의 난이라든지 적고조의 난 같은 농민 반란이 일어났죠. 한왕도를 보겠습니다. 자, 한왕도는 진흥왕 때 이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종전에 원시사회에 이제 연령기 또래 문화가 있어요. 또래 족제 또래 조직도 있었죠. 거기에 있는 청소년 조직의 유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한왕도 만들기 전에 원화라는 조직이 있었다고요. 원화. 그러니까 예쁜 여성 2명을 뽑아 가지고 인제 뭐냐면 그 지도자로 삼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남자들이 몰려들 거 아니에요, 여자들 보니까 예쁜 여자들 보니까. 근데 이 2명이 서로 시기 질투하는 바람에 이렇게 뭐 죽 죽이 한 명이 한 명을 이게 누구죠? 하여튼 이름을 까먹었는데 남모하고 그 당시 누구야? 어 중전이 난 두 여성을 원한을 삼아서 300 명의 그 젊은이들이 인제 거느리게 했는데 이게 이제 2명의 행실이 별로 안 좋았나 봐. 그래서 서로 이제 미모를 또 질투하고. 중정이 남모를 불러서 자기 집에 유인해 갖고 술을 먹여 갖고 뭐냐면 그 남모를 이제 취하게 하게 하고 나서 죽이게 하죠. 그래서 이제 물속에 빠뜨리게 하고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 후에 이제 중모가 이제 또 사형을 당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여자들 데리고는 안 되겠다.' 그래 갖고 미모의 남자들 대상으로 미모의 젊은 남성들 대상으로 이제 만든 게 한왕도였다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삼국사기인가 거기에 적혀 있거든요. 자, 하여튼 예전에 인제 뭐 청소년 조직 유죄를 바탕으로 해 갖고 했다.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고 원화를 기원했다. 요거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구성을 보면 다양한 출신으로 구성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신라 출신의 하랑 한 명 있고 진골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교사를 지도하는 아마 인제 여기 뭐 조교 같은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조교 같은 이제 승려낭도 이렇게 한 명 있고 국선. 그 외에 평민들을 비롯한 이제 여러 낭도로 구성되는데 물론 이때 평민이라는 것은 이제 국인들 대상이겠죠. 뭐 오뚝 육두품 이하로 이렇게 구성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한왕도 안에는 상당히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돼 있다. 이 골동지 안에는 그런 것들 특징을 갖고 있고요. 사회적 역할을 보면
사회 중견임을 양성한 교육적 기능을 가졌지만 그리고 계급과 대립과 갈등 조절을 완화시켰다. 왜냐면 이들이 인제 안에서 다양한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골기독도 있고 뭐 육두품 세력도 있고 뭐 다양한 밑에 그 4두품, 5두품, 3두품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울리다 보니까 인제 이들 안에 이제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가끔마다 또 인제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그래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 한양대 세습오개 같은 거 보면 원광복사가 인제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요거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쉬워 가지고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 갖고 이제 한양대 세습오개에서 했는데 뭐 사군이친 사친이요. 충가효를 갖추 강조해서 유교 정신을 반영했고 교의신, 신인을 중시 여기고 임전무태 이건 정복 전쟁의 요청에 따라서 했죠. 삼국 간의 대립과 전쟁을 따른 시대적 요청에 따라서 했고 살생육퇴 불교적 정신관을 제시했다. 근데 불교 같은 경우에는 살생을 금지했지만 살생을 선택해서 보고 택해서 선택해라 이런 말에서 전국 전쟁 중에 뭐 누구 사람 안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와서 적당히 죽여라. 이렇게 이제 해 가지고 타협을 한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불교적 정신을 제시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보고요. 그래서 요게 전반적으로 볼 때 유교 윤리도 있고 불교 윤리도 있죠. 예. 근데 전반적으로 볼 때 유교 윤리가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뭐 충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인제 유교 윤리가 좀 강하다. 그래서 요때 인제 그 불교의 특징을 볼 수 있어요. 호국불교적 성격을 갖고 있다. 국가불교적이고.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원광 자체가 유학 당나라에 유학 가기 전에 유학을 좀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승려하는 사람들이 불경만 있는 게 아니라 유교 경전도 같이 읽었어. 예. 그래서 유불에 다 능통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이제 고려 시대까지 계속 가죠. 예. 자 그다음에 임신서기석이 있는데 이거는 임신서기석 낭랑비문은 인제 유교와 관련돼 있죠. 그래서 두 명의 하랑이 유교 경전을 기일 내에 익힐 걸 맹세하는 것이 임신서기석이에요.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사료가 나와지고 이렇게 사료명을 물어보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좀 눈에 익혀 두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경이라든지 상서, 예기, 춘추전 이런 것들 습득하되 3년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채치원에 보면 낭랑 비문이 있어. 예. 그래 갖고 이제 유불선이라는 건 도교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유불선 현명도가 화랑도하고 인제 칭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런 내용도 있고 요거는 인제 뭐냐면 이제 화랑도와 관련된 이제 비문이에요, 화랑도. 예. 근데 이제 요게 둘 다 인제 뭐냐면 유교적 요소가 들어가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의의를 보면 정복전제 시대의 정신을 구현했고 야당이 인제 삼국 간의 어떤 싸움에서 많은 희생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한왕정신 국민단결과 삼국통의 원동력을 제공했다. 예. 자 그다음 통일신라 사회에서 이제 육두품의 사회적 역할을 보겠습니다. 육두품 관련된 내용은 그다음에 등남이라고 또 했잖아요, 최치원이. 오르기 어렵다. 그래서 위쪽 올라가기 어렵고 진고대회에서 이제 뭐냐면 유이 총장이 딱 가로막는 그 심세였죠. 근데 육두품 자체가 또 귀족 계급이고 그다음에 인제 골품제 안에서 또 기득권 계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면성이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소극적인 역할을 했다. 예 신라 말기 때. 이런 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이제 육두품이 어렵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료가 삼국사기에 설계도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이 설계도가 원래 신라 사람이죠. 근데 이제 더 이상 육두품 출신이니까 올라가기 힘드니까 당나라에 가서 장군으로 인제 들어가서 열심히 인제 싸우다가 죽었다. 그때 당태종인가 그 사람이 와 가지고 인제 뭐 덮어줬다 뭐 이런 내용인데 설계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 육두품이 어렵다는 그 중 육두품의 한계를 얘기할 때요. 예. 자 그래서 육두품 신라 중대의 역할과 이제 신라 하대의 역할을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신라 중대 육두품들은 주로 종교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적 차별을 초월하려고 했던 사람들 있죠. 원광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원효 이런 사람들 다 육두품 출신이죠. 그다음에 학문적인 면에서 이걸 극복하려고 했어. 되게 이제 도당 유학생을 많이 했어. 수계 학생. 이렇게 이제 갖고 그다음 국학과 독서 상품과에 참여했고요. 간지에 진출하고 정제 왕권을 보좌하고 그 당시 이제 진골 귀족을 견제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차관급들, 집사부 신앙이라든지 경부 신앙 같은 이런 차관급에 많이 배치돼 있죠. 근데 하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보면 이들은 나름대로 이제 골품제 자체를 타파하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 호족보다 더 적극적이냐? 그건 아니에요. 소극적이죠, 소극적. 이유가 뭐냐면 그들 자신도 골품제 기득권자이기 때문에. 비록 그 뭐냐면 진골 귀족에 의해서 좀 약간 유리천장이 쳐져 있긴 했지만, 나름대로 이제 다른 계층보다는 호족보다는 기득권자였잖아요. 그렇지만 일부 중에 한 명은, 일부 중에 일부는 반신라적 경영을 해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삼체라고 할 때 그 뭐냐면 최치원, 최승호, 최원희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최치원이나 최승원이나 최치원 그 최훈이는 다 이제 도당 유학생이죠. 신라 들어왔는데 어차피 신라의 골품제사에서 이제 맡겨지지 않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치원처럼 심을 10조 올려가지고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회의사 도피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최승원, 최훈이 같이 이제 뭐냐면 이렇게 호족하고 연결돼 갖고 호족의 부행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일부 유튜브 세력들이 호족과 결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들은 신라의 국학에 입학한 것보다, 어차피 국학에 들어갔자 뭐 높은 벼슬 못 올라가니까 당에 유학하는 경향이 늘어났다는 거. 예. 그 도당 유학생이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당으로 간 그 지식인들, 신라 지식인들 수기 학생이라고 해요, 수기 학생. 기록에 보면 원래 수기 학생은 인질적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당 동맹 당시에 그 인질적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김춘추의 아들이었던 세 번째 아들이죠. 김인문을 이제 이렇게 수기 학생을 보냈잖아요. 인질적인 성격이 있는데, 나중에 통일신라 시대 들어가면 수기 학생들이 점점 이제 인질보다는 학문적인 목적으로 이제 건너가는 게 많고, 요때는 주로 이 진골 귀족이었지만 요때는 주로 육두품이었어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의 통일신라가 되고 나서 이게 이제 정치적 인지 성격을 벗어나서 순수한 유학생 성격이 튀게 됐다. 그래서 이들 수기 학생을 통해서 당나라의 어떤 선진 문화를 받아들였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최치원, 최승원, 최원희, 그다음에 이제 동아시아 교과서에 나오는 김은경, 김각이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그 어디에 합격이냐면 이제 빈곤과에 합격했죠. 당나라는 제가 당나라 역사할 때 좀 얘기했지만, 당나라는 외국의 인재를 적극적으로 수용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문과는 빈곤과를 통해서 수용했고, 그다음에 장군들 번장제도 있죠. 이런 걸 통해서 했어요. 뭐 흑지상지도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중에 유명한 사람 최치원이죠. 이 최치원이 그다음 당나라에 있을 때 항소의 난이 났어요. 그래서 당나라 황제의 명을 받고 토항소 법문이라고 지었죠. 이게 되게 유명하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귀족들 생활을 보면 그 밑에는 많은 노비들과 사별거리는 생활을 했고, 자, 그 밑에라는 거는 금으로 둘러싸이는, 금으로 만든 이제 뭐 둘린, 금을 만들지 않겠죠. 금을 금칠을 한 뭐 저택 이런 뜻인데, 자, 지방에 소유한 대토지나 목장, 그 고리대로 여러 가지 이익을 챙겼고요. 그다음 안압지가 되게 유명하죠. 경주 가면 학력 생활을 했다. 그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고대 경제 생활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고대 경제사 관련돼서 예전에 뭐 인도세 관련돼서 한번 시험을 나왔어요. 이 고구려 관련된 문제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나왔는데 그만 볼게요. 자, 농업기술도 나왔다. 예, 농업기술도 예전에 한번 논술 형태도 한번 나왔어요. 예, 그래서 나왔는데 논술 형태도 한번 나왔는데, 이게 그때 나올 때 이제 고대시대 농업, 뭐 고려시대 농업, 그다음 조선시대 농업 이렇게 연결시키는 문제 나왔거든요. 예. 내용을 보면 농업기술 측면에서 고구려는 일찍부터 쟁기가지가 시작됐고요. 4세기부터 고구려의 지형과 풍토에 맞는 보습을 이제 사용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4, 5세기 때 발전해서 백제는 최초의 수입신 벽골제를 만들었다. 이거 철제 농기구를 개량해서 농농사를 발전했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 시험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이제 벽골제 관련된 기록에서 신라 때 만들어졌다는 그 오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삼국사기 좀 읽다 보면 상당히 좀 오기가 있어. 이게 뺏겨 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삼국사기만 그대로 믿어서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오기도 있고 좀 오타도 있고 사실관계 맞지도 않는 것도 있고 시대 연표 안 맞는 것도 있거든요. 예, 뭐 이거 있고, 자, 신라 같은 경우에는 5, 6세기경
소를 경유한 우경, 이 지증왕 때부터 시작됐다고 했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호경 같은 게 있는데 대개 보면 이제 고려 중기 때까지 호경이 전반적인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 농사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인구가 적었어요. 일단 인구. 인구가 적으니까 농업 기술 를 발달시킬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굳이 후경을 그러니까 우리가 연작상경 같이 비교를 풀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있는데 고려 후기 때부터 인구가 늘어나요.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러면서 이때부터 연작상경이 조금씩 진행이 돼. 연작상경은 이제 후경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비교가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엔 굳이 인구의 어떤 수가 적고 토지 넓기 때문에 후경이 즉 뭐냐면 연작상경할 필요 없고 좀 후경을 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퇴비 같은 비료 만드는 기술이 미숙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연작상경 넘어가기 시작한 건 고려 후기 때부터 이제 했다. 그때 인구가 증가되면서 했다는 거.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주시고요. 철제 농기가 보급됐다. 그래서 노동력 절감과 1인당 경지 면적이 확대됐는데 뭐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오지 않겠죠. 예. 다만 여기 좀 호미가 있는데 예전에 한번 기사를 봤는데 호미가 우리나라 고유한 농기구라고 하더라고요. 저 잘 몰랐는데 자 그래서 호미를 이제 미국에서 지막 어디야 거기 마켓에서 팔고 그런다고 하는데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국의 수치체제.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였어. 삼국의 수치체 고대 시대 때는 토지보단 인두세 위주예요. 요거 좀 정확히 기억을 해 두세요. 왜냐하면 토지의 생산량이 낮기 때문에. 일단 이제 토지 개간도 잘 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평야지대에서 그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이건 나중에 이제 고려시대 중후기 때 넘어간 거고 주로 인제 구릉지대에 농사를 지었거든요. 자연 관계가 이제 편한 계곡물을 이용한 구릉지대에 지었고 그리고 인제 하경농법 요거 하다 보니까 주로 토지의 생산량이 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보다는 인두세 위주였다. 인두세는 이제 뭐냐 사람을 따라서 걷는 건데 그중에 인정, 남정네라고 하는 거죠. 보통 16세에서 60세 뭐 약간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요 정도의 성인 남자들의 수를 기준으로 해 갖고 이렇게 걷었어. 이게 고려 초기 때까지 했고 고려 중기부터 인제 뭐냐면 이게 토지 생산성을 올리면서 토지 정결 기준으로 이렇게 걷게 돼요.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 인두세 또는 인세 이거 예전에 한번 물어봤죠. 그래서 예전에 인제 인세인가 인두세 이렇게 적어 놓고 인제 품목이 뭐냐 세금 종류가 뭐냐 이거였는데 인세라고 해 갖고 답을 정해 놨대요. 예. 인두세나 인세나 똑같은데 뭐가 다르겠어요? 예. 근데 이제 동호방법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깐 보시면 잘 모르겠다면 거기 예문 안에 있는 내용 중에 그냥 뭔가 있을 것 같은 내용을 하나 그냥 적으세요. "혹시 이거 아니야?" 하면서 적어. 은근히 걸릴 수가 있어. 우리가 뭐 보통 교육학에서는 단서를 주지 말고 뭐 논리학에서는 동호 방법하지 마라 이런 내용인데 이건 개뿔이에요. 역사에서 통하지 않아. 교수들 다 무시하고 문제 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인제 하고 못 쓰면 그냥 예문에서 골라 쓰세요. 그럼 웬만하면 맞아떨어질 수 있어. 예. 자 하여튼 징세 기준은 중앙정부와 지방의 토착적 촌주를 매기로 사람수, 호조를 기준했는데 특히 이 사람수가 중요하다 인세가. 돼 있고 토지 측량 단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됐던 건데 경무법 고구려는 밭 2당을 기준했고 그다음에 이제 파종량을 기준한 게 두락제, 신라는 결부제. 나중에 삼국 통일할 때 신라의 결부제도 이렇게 통합됐는데 아직까지 고려 시대 때 결부제는 약간 경무법하고 비슷하게 절대 면적을 기준한 거야. 절대 면적.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결부제가 이제 생산량을 의미하는 것은 이게 이제 언제든 고려 중후기 때야. 어느 정도 토지 생산량이 올라가면서 했던 거고 아직까지는 이제 토지의 어떤 생산량이 미흡하기 때문에 인두세 중심이기 때문에 아직 절대 면적의 의미다. 이걸 뒤에 좀 다시 얘기할게요. 자, 고구려 수치제도를 보죠. 고구려 수치제도가 인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수서 고려전이라고 했는데 앞에서 말했던 고구려 당시에 고려를 라는 별칭을 사용했죠. 예. 그래서 고려라고 얘기한 거고 자 여기에서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인세토오필 제가 말을 잘못했네. 이게 이제 인두세가 답이었어요, 인두세. 예. 예 인두세.
근데 이 인쇄가 이제 원래 요구한 건데 인쇄 그대로 답을 쓰면 되니까 인두스를 답을 해놓고 요게 예문에 인쇄로 적어놓은 거야. 네. 그래서 인쇄로 토오필 곡물 옥선을 낸다. 유인은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말갈족 같은 이족 집단, 이민족이나 농업생산에 종사하지 않은 뭐 주민들, 종사하지 않은 주민들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인쇄를 기준으로 내고 또 호등에 따라 차별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호등에 따른 차별도 성인 남자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성인 남자가 많을수록 뭐냐면 호등이 높은 거고 성인 남자가 적으면 호등이 낮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있고 그리고 토지의 어떤 토지 결수는 토지 면적은 그냥 부가적인 거야. 그래서 지세는 이렇게 부가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호등을 매길 때도 인세가 중요한 기준이었다. 이거 그 외에 그 부차적인 토지를 기준으로 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답인데 이게 뭐냐 고려시대 때 주요 수치 뭐 품목이 제 기준이 뭐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는데 답이 인두스였어. 인두스. 인두스였고 인쇄가 이 답을 제공했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 낸 거야 그냥 답을.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20년 기출문제 나오거든요. 이거 20년 기출문제는 제가 이제 저 채점 그 교사분 중에 다 하신 분도 있어. 그래서 그분이 알려준 거야. 그래서 정확히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개판으로 이제 문제를 냈다 그거죠. 답을 미리 알려주고 그냥 답을 그대로 쓰게 하거나 어 답을 이제 예문 속에 알려주고 답을 그대로 이제 그 예문에 찾아가서 쓰게 하거나 약간 말을 돌려서 뭐 인쇄는 인두스의 식으로 동호 방법식으로 이제 답을 설정하고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문제. 자, 하여튼 뭐 이렇게 넘어가고 자, 여기에서 이제 새하고 조라는 개념인데 새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조용조라는 의미에서 이제 해석하시면 안 되고 여기는 별도로 이제 해석하시면 돼요. 조용조라는 개념은 이제 나중에 고려나 조선시대 때 얘기고 여기에 새라는 거는 인두를 기준한 인두. 그래서 인두를 기준하고 주로 성인 남자가 많은 말수록 호주에도 영향이 크다. 왜냐면 이 호세의 기준에서 인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되게 높아요. 그 외에 이제 토지세가 이제 좀 약간 있는 거고 여기가 중점이었다. 자, 그리고 조라는 것은 중기까지는 집집마다 양의 세금을 냈으나 후기는 토지와 노동력을 고려했는데 호의 크기는 그 뭐냐 상호, 차호, 하호 이렇게 세 등급으로 나뉘었다. 그중에 노동력이 상당히 중요한 호의 기준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고구려뿐만 아니라 백제나 신라도 마찬가지야. 그 당시. 그래서 기준이 공통적으로 토지보다는 이런 성인 남자 기준이었다. 인두스에. 자, 백제의 수치제도를 보면요. 이것도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주로 그 뭐냐면 정남이 동원 대상이었다는 거. 예. 이거 지워. 자, 요역 대상은 주로 2월과 7월 농한기 이용했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신라도 비슷비슷해.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신라와 관련된 내용이 뭐가 나오냐 목간이 나왔어요. 목간. 고대 시대는 종이가 이제 보급되기 전에 이 목간을 죽간이라고 하죠. 대나무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글 쓰거나 아니면 대나무 아니어도 이제 일반 목재로 해갖고 글 쓰거나 하는 기록을 남았는데 이 목간이 고대 사료 관련된 고대 기록 중에 제일 중요한 역할이에요. 왜냐면 고대 기록이 그 뭐냐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2차 사료고. 근데 목간은 1차 사료 기능이 있죠. 그래서 고대사를 연구할 때 중국사나 한국사 할 때 이 목간 연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련된 또 내용이 이제 뭐냐 교과서에도 실려 있고 요 관련된 내용이 또 기출문에 나왔죠. 그래서 신라는 목간을 사용해서 물품의 종류와 풍랑을 기록했다. 분량을. 그래서 이거는 재민지배 체제 강화를 뭐냐면 말한다.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저기 밑에다 적어놨거든요. 참고로 신라 외에도 백제나 고구려도 목간을 사용했어요. 다 기록을 그렇게 했어. 근데 이제 주로 발견된 그 유물들이 신라 목간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여기 나온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상남도 하남의 성상상성에서 삼국사의 목간이 다량으로 출土됐다. 다량으로. 그래서 이 목간 대부분 신라가 아라가를 정복한 후 축성 혹은 방어를 위해 필요한 물자를 신라 각지에 운송해서 납부한 신상과 물품의 종류, 분량들을 밝힌 거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급별성 문의 회의서 이렇게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목간에 급별성, 잠깐만요. 자, 급별성 문시인 페이서라는 적힌 목간이 발견됐는데 이 말은 뭐냐면 급별성은 지명 이름이죠. 급별성에 사는 문신하는 사람이 피의 한석을 바쳤다. 이런 내용이야. 이걸 이제 목간에 다 적어놓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선상상성의 목간에 나오는
금별, 고타, 불이성, 간문 등의 지명은 낙동강 중상류에 위치한 곳으로 당시 행정구역상 상주에 속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 성주상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고, 이게 가야가 이제 그 무슨 가야죠? 전복한 가야가 아라가야가 낙동강 하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뭐냐면 선상상성을 이제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요걸 짓기 위해서 이제 뭐냐면 여기에 있는 상주죠. 경상북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낙동강을 타고 이렇게 해서 받치게 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성상상성을 짓는 건축 작업에 이런 자재로 사용했고, 거기에 이제 관리가 일일이 그걸 기록을 한 거야. 목관을 만들고 일종의 연수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수정. 예. 그만큼 이제 그 냈다는 걸 적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적었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일단은 상류 지역의 물자를 하류까지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지방 분권화 시되면 도저히 뭐냐면 가능하지 않죠. 근데 행정력이나 노동요동에서 요걸 이동을 했고 요걸 하나하나 기록했다는 파악했다는 거잖아. 그럼 뭐와 관련되냐면 재민지배 체제 강화가 반영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들 통해 신라는 선상산성을 쌓으면서 그 당시 그 주로 납동강 수를 이용해서 중상류 지역의 물자 인력을 동원했다고 알 수 있다. 이렇게 있죠. 요게 이제 어린아이의 금성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금성교과서. 예. 그래서 그 예문과 관련된 거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어요. 요게. 예. 그래서 목간 관련된 내용을 한번 봤고요. 그래서 교과서를 보실 때 그 내용보다는 그 밑에 이제 보충 자료나 뭐 심화 자료 같은 거 있죠. 요걸 유심히 보세요. 은근히 나온 부분이 많거든요. 그 부분이.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인제 들어와서 통일신라 토지제도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 자, 통일신라의 통일제도는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나왔죠. 예. 그래 갖고 인제 좀 도표했는데 되게 통일신라 같은 경우에는 민정문서 내용하고 이 토지제도 변천 과정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제가 이제 사료를 그 밑에 적어 놨는데 순서를 정확히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예전에 순서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자, 일단은 신문할 때 5월 달에 문무 관료전을 지급하여 차등을 이제 했다. 그다음에 신문학 9년, 2년 뒤죠. 그래서 노고를 협파하고 조를 내어서 차등 있게 했다. 영원한 법식으로 삼았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눈여겨볼 게 뭐냐면 노고를 폐지하고 관료전 지급한 게 아니라 먼저 관료전을 지급하고 2년 뒤에 뭐냐면 노고를 폐지했다. 이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예전에 그 순서 물어본 적 있으니까. 성동왕 때 전전을 지급했고요. 경동왕 때 다시 이제 뭐냐면 노고를 다시 부활했죠. 예. 그렇게 했는데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볼 게 이제 노급제에 관련된 내용이죠. 이 노급제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면 잠깐 여기 있는데 자, 노급하고 관료제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표로. 자, 이 노급과 관료제 공통점은 직역에 대한 반대 국부야. 그러니까 진골 귀족들이 일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반대를 국부 뭐냐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월급을 오늘날 치고 따지면. 예. 근데 지급 기준이 좀 달라요. 지급 기준이. 잠깐. 자, 관료주는 공동체 토지에 된 거야. 그러니까 마을에 공동 토지가 있어. 이거 나중에 좀 얘기했지만. 근데 노급은 홀을 기준으로 한 거야. 홀. 그다음에 관료주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수조권을 지급한 거예요. 세금만 거둘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주는데 노급은 두 가지 견해가 있거든요. 보통 이 통론 견해는 이거야. 조용조를 지급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뭐냐면 지세나 노동력, 곡물 등을 총체적으로 직수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게 이게 이제 학계 통설이고 이거는 고대 사회의 어떤 연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이 노급 자체가 잠깐 이제 표를 보면 예전에 이제 부족장들이 있었잖아요. 소국의 지배자들이. 그래서 소국의 지배자들이 이제 들어오면 그들 땅을 다 통치권을 뺏은 게 아니에요. 어, 1대 한 대 정도는 시급을 줬어. 시급을. 그리고 나서 이제 2대에 들어가면 뭘로 바꾸냐면 도급으로 한 거야. 근데 이제 첫 장기 때 이제 그 항복한 왕들이 있을 때는 그 왕의 지배권을 일단 한 대에 한해서 인정해주고 그 아들들이 이제 중앙 간족에 들어가잖아요. 예, 골품제에 들어가서 중앙 간직에 들어가면 이 땅이 이제 뭐냐면 그 일종의 아들들 때 들어와서는 자식 때 들어와서는 일을 한 대가로 이제 받는 노고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시급이 예전에 이제 노고부 이름이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당시 시급 당시에 이제 예전에 그 소국 당시에 지역 지배를 했었잖아. 이런 관행들이 남아 갖고 조용조로 동시에 거둘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시급이 노구부 이름을 바뀌었을 뿐 실질적으로 이 지역은 그 귀족 관료들이 뭐 통치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소국의 부족장들이 시급을 받고 그다음 항복하려고 시급을 받고 그 자제들이 다시 이름만 바꿔서 노고를 받은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고대사의 연장이다 이 편이 이거와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녹음은 세습이 가능하고 징수 방법은 이제 관리가 가서 징수했는데 뭐 관리는 어차피 자기 이제 수조지에 가서 이제 징수하는 거니까 이렇게 있고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인제 노급에 대한 다른 견해가 있어요. 이게 주류 관점이고 보통 이제 경제사학자들은 수조권만 지급했다. 명목상. 명목상 수조권을 지급했지만 앞에서 말한 지역 지배 관행 아까 전에 인제 여기가 노급에서 시급으로 바뀌었다 예 시급에서 노급으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예전에는 인제 소국이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용조 징수가 계속됐다.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도 이제 있고 그래서 어떤 견해는 이제 경동학 때의 노후보다는 이 앞에서 말하는 이제 이런 지역 간의 그간 조용주 징수가 아니라 원칙을 돌아선 거다. 그래서 경동학 때가 왕권이 강화됐던 데에 우리가 다시 이제 귀족들이 유리한 조용주 지급을 바탕으로 한 노급을 다시 준 게 아니라 원래 노급이 수조권만 지급한 건데 병목상 그렇지만 지역 지배 가능이 남았기 때문에 조용주 다 징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목적대로 수조권만 지급한 거다. 그래서 종전의 노급과 좀 다른 노급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거는요. 근데 뭐 여기까지는 복잡하니까 이제 참고 삼아 알아두시고 주로 이제 여기 관점에 입각해서 이제 기술돼 있으니까 요걸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간료조는 인제 조용조에 비해서 수조권만 지급하죠. 예. 이것도 간료조도 세습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거 어차피 그 고대 시대 때는 직역이 세습되잖아. 그러면 반대급부인 이제 토지도 세습될 수밖에 없죠. 이런 구조예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처음에는 이제 간료전 국가 징수였지만 뭐 국가 징 아니 처음에 간료전 국가 징수에서 관리를 지급하는 거다. 그래서 관리 징수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있고요.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볼 때 간료전과 노급 중에 왕한테 유리한 건 당연히 간료전이겠죠. 간료전. 예. 자 그래서 인제 이 노급제에 관련된 내용을 좀 봤고 그 신문학 때 왕권 강화 측면에서 귀족 세력을 억압하기 위해 노급제를 폐지하고 수조권만 인정하는 그래서 세조 차등 지급을 하는 관료전을 냈다. 그래서 수조권과 이제 세조 차등이니까 이거는 녹봉일 거야, 녹봉. 그래서 수조권만 인정하고 녹봉을 차등 지급했다. 그래서 관료전을 지급했다는 거. 예. 그다음에 정전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정전 지급 이게 왜 자, 정정지급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이제 성동왕 때 이제 지급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성동왕 때 처음으로 백성들이 정전을 지급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정전이라는 건 요렇게 쓰죠. 정자는 이제 그 남자를 의미하는데 일단 이제 일반 민을 이제 얘기해요 여기서는. 그래서 신라 민정문서에 연수유적단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게 연수유적단의 의미가 이게 민전하고 관련된 정전하고 관련됐다 이런 설이 있어요. 그래서 연수 유입된 연이라는 것은 자연을 의미하고 수라는 걸 줬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어에게 전이나 답을 줬다. 이런 말인데 여기에서 인제 뭐냐면 두 가지 견해가 있죠. 하나가 말 그대로 지급했다. 지급설과 그다음에 하나가 추임설이야. 왜냐면 정전의 지급 관련된 견해는 당나라 균전제에서 찾았어요. 당나라 군전제에 보면 지급해 주잖아요. 물론 당나라 군전제도 지급했냐 추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국제적 시각을 볼 때 군전제나 일본의 반전수습법이나 이게 토지를 국가에서 주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지급했다 실제로 이런 그 관점이고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 백성들 사유지를 그냥 추인해 준 거다. 그러니까 정전으로 이 두 가지 관점이 있다라는 거죠. 하여튼 이런 두 가지 관점이 있고요. 백성대 사유지를 이제 추인했다는 관점을 보면 면적이 총량마다 정마다 평균 이상 차이가 있다는 거. 똑같이 나눠준 게 아니라 차이가 있다는 거는 이제 기존의 토지는 인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수 규정이 있으면 소유권 이동이 많을 수 있는데 소유권 이동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과 일정한 연령이나 주군의 국가에서 반납하고 국가가 그걸 다시 나눠주고 그렇게는 소유권과 보유권이죠. 보유권 개념이 계속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경작권이 이제 뭐냐면 그대로 오랫동안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급설보다는 추인서에 맞다. 그럼 추인서에 입각하면 연수유효과 연수유답은 뭘까 이건? 민전이죠. 민전. 민전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아니라 백성들이 사고 팔 수 있는 도시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민전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국가도 민전을 강제로 명분 없이 뺄 수 없어. 그리고 적당한 절차와 명분에 입각해서 이렇게 이제 뭐냐면 가질 수 있고 그때 적당한 지급을 해야 돼. 금전적인 대가를 백성들이 줘야 되겠죠. 이 민전은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민전의 존재가 반영된 거는 앞에서 모능왕릉 볼 때 매직권에서 여기에서 나와요. 매직권에서 왕인조차도 뭐냐면 그 토지를 함부로 가질 수 없다. 그런 개념이 매직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돈을 주고 사야 돼. 예. 자, 그리고 있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연수유효과 연수유답은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예, 저기 민정문서 할 때 있고 얘기하고 경동왕 때 관료제를 폐지했죠. 그래서 보통 반려견 폐지는 왕권의 약화와 이제 귀족 세력의 이제 강화로 이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귀족 세력이 국가를 능가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게 교과서적 관점이고, 근데 경동왕 때가 우리가 하나 정책으로 왕권이 강화시킬 때잖아요. 그러니까 맞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무마했다. 너무 강력한 정책을 하니까 귀족들이 이제 뭐냐 불만을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마하는 차원에서 이제 관료전을 지급했다는 거고 그때 뭐냐면 관료전을 이제 폐지했다는 거고 그래서 노급을 다시 지급했다는 거고 그때 지급된 노급이라는 것 노급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조용조를 다 걷는 것이 아니라 수조건만 걷는 원칙적인 노급이었다. 이렇게 이제 설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교과서가 좀 요구니까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시급을 보자, 시급. 시급은 이제 뭐냐면 일정 지역을 사유하는 형식이 아니라 일정 봉호를 이제 수유하는 거야. 그래서 여긴 토지가 아니라 호의 호, 호. 그래서 있고, 그래서 누구한테 이제 주로 주냐? 주로 이제 왕실의 성원이나 대공신들, 그러니까 김유신 같은 공신들에게 한정해서 주는 특별 금여제야. 그러니까 이제 왕실은 어째 왕자 공주에게 준 거니까 이제 지켜두고 김유신 같은 이제 공로를 세운 사람도 있죠. 이들한테 시급을 준다. 그러니까 김유신이 이제 뭐냐 일을 한 대가로 받는 거는 앞에서 뭐 관료전이나 노급이고 김유신이 이제 뭐냐면 큰 공을 세워서 받은 거는 여기 시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종의 인센티브를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시급이라는 건. 자, 그래서 이제 시급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지배층들의 일시욕도 이제 지배권 인정하는 시급인데 이건 어차피 자식들은 노후 바뀌고요. 두 번째로는 그 시급은 공로 여부에 따라 보상하거나 왕족들에게 토지를 지급했던 것이 시급이다. 그리고 이 시급을 주면 그 지역에는 독자적인 어떤 통치권조차도 주거든요. 그래서 이때 시급을 줄 때 독자적인 어떤 간청을 만들 수 있는 권한도 줘요. 이걸 계부라고 해요. 계부. 예, 계부. 그래서 계부라는 의식은 황제가 제후국한테 너가 이제 독재로 나라를 운영하고 뭐냐면 간청이나 관리를 뽑아라 해서 계부의 권한을 주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의식이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계부라는 권한을 준 것 같아. 그래서 이때 이제 시급을 관리해서 부라는 간청인 부라는 지방 행정기구가 등장하는데 요거에서 이제 부가 설정되면 거기에서 이제 독자적인 어떤 관리도 하고 뭐 간원도 뽑고 그래요. 이런 관념들이 통일신라 이후부터 고려 때까지 이 부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 근데 부가 이제 권한이 커지니까 조선시대 들어서 아예 한정당이 하나고 편입시키죠 부를. 예. 하여튼 이런 시급이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뭐냐면 통일신라 때 이제 토지제도 관련된 내용을 좀 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신라의 민정문서를 보겠습니다. 예, 민정문서. 자 민정문서 관련돼서 한 두 번 나왔나? 그래서 이제 민정문서 두 번 나왔는데 보면 자, 이게 2001년도에 나왔고 07년도에 나왔어요. 자, 이 민정문서는 이제 어떻게 발견됐냐면 예전에 신라가 이제 행정문서 있죠. 행정문서를 좀 하다가 기한이 되면 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파기된 이면지를 이용해 갖고 불경이나 불경의 거포지 같은 걸 만들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이 불경은 이제 그 당시 이제 일본으로 어떤 경로인지 모르겠지만 일본 갖고 일본의 도다이사 동대사 있어요. 도다이사 네, 정차원 네 창고인데
여기에 이제 보관하고 있었어요. 양식 창고거든요. 근데 1933년에 우연히 이제 불경을 보다가 그 격포지에 있는 통일신라 민정문서가 발견된 거야. 그러니까 불경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격포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당시 총량이나 촌나라 경제상과 국가 세무 행정을 알 수 있다. 좋은 자료죠. 그래서 신라 장정, 신라 총랑 문서 이렇게 또 부르죠. 예. 그래서 그 밑에는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민정문서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눈에 발려두세요. 예. 자, 대상은 이제 뭐냐면 서원경을 구성한 모촌과 서원경 인접의 모연을 구성한 사회전촌, 사라지천, 모촌 등 4개 총락으로 구성돼 있다. 그래갖고 뭐 하여튼 4개 총락을 구성돼 이때 촌이라는 개념은 어떤 촌이냐면 행정촌이야. 자연촌이 아니라 그때 예, 행정촌이다. 그러니까 국가가 임의적으로 3-4개 정도 이제 자연촌을 묶어서 만든 행정촌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인제 이 촌장이라고 하는 촌주라는 사람도 이게 이제 뭐냐 자연촌의 촌주가 아니라 행정촌의 임의로 해 갖고 만든 촌 행정촌의 임의로 그러니까 행정청의 어떤 최고 책임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마 지방 유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호족으로 또 성장을 하죠. 그래서 인제 여기 보면 이게 행정촌이 있고 그래서 이제 행정권을 통치하는 촌주, 지방 유지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4개 이제 자연촌 이렇게 자연촌으로 구성돼 있어. 4개 자연촌. 그래 갖고 이제 자연촌 단위로 해서 행정촌이 구성됐고 거기에서 이제 토지, 우마수 뭐 이런 인구수 등등등 다 조사해 가지고 이렇게 촌주가 이제 취합하면 이걸 이제 촌주가 취합해 갖고 이제 국가에 올리는 거죠. 보고를 하는 거야. 예. 그래서 행정적인 장인 촌장이 어 그 당시 그 촌락 단위로 3 년마다 작성했다. 그러니까 조사 대상을 이제 보면요. 자 이때 조사 대상은 국가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기출문제에 이 조사 대상과 목적 관련된 내용이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01년 기출문제에 나왔는데 어떤 걸 이제 조사하냐면 촌명, 촌역.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주거지, 경제뿐만 아니라 산림까지 다 해서 넓은 데인데 상당히 이제 있고 호의 구성, 인구 구성, 토지 구성, 가지수, 그다음에 우마수, 인구의 변동, 우마와 가시수의 변동상 이런 것까지 다 적어 놨어.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요게 음 약간 중복된 내용이 있네요. 이게 요거 앞부분하고 중복돼 있죠? 예. 그래서 인제 있고 자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있고 이게 촌여기보단 촌의 영역 관련된 내용이에요. 촌의 영역. 여기 맞네. 총의 영역. 그래야 지금 뒷문제하고 맞거든요. 자, 목적은 뭐냐면 토지와 노동력, 그래서 생산 자원을 파악해서 민후부터 조세 용역, 공모를 수취했다. 그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요에 맞게 조사 대상이 정해졌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가 예전에 시험에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러면 자세한 내용을 보죠. 먼저 호구수를 이제 조사를 하는데 연수라고 해요, 호구수를. 연이라는 건 자연어라는 의미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자연어는 이제 5명으로 구성돼 있죠. 보통 통상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공연하고 개연을 이제 그러니까 자연수를 기준으로 해 갖고 이걸 공연과 개연은 나눠. 그래서 공연은 이제 뭐냐 하면 9등급 나눈 호야. 어 그래서 상상호부터 하호까지. 그래서 상상호가 1 등급이 되는 거고 하호가 9 등급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있는데 이 공연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인제 여러 가지 서 있어요. 그래서 자연호를 기준으로 해서 공연을 나눴다. 그래서 10호를 모여서 하는 자연촌 단위로 해 갖고 막 인위적 구분한 거다. 이렇게 인제 있고 그러니까 인위적 구분해도 그 기반은 자연호다. 편호선이 있는데 편호선은 1 인당 경작지가 지나치게 넓을 경우에 이게 1 인당을 10에서 15 길로 이제 추정을 해 갖고 예를 들어서 인제 너무 경작지가 넓잖아요. 그러면 이 경작지를 1 인당 15에서 15 개를 넘고 나머지 곳을 다른 또 한 명을 만들어 가지고 했다. 이게 편호설이야. 절충소는 하호만 묶어 가지고 편호 설정했다. 나머지는 다 자연호다. 이렇게 있는데 자연호수가 다수설이야. 자연호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나눴다는 거. 호등을 구분했다는 거. 그러니까 자연호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뭐냐면 호등을 이렇게 1 등급에서 9 등급 나눴다. 이런 게 자연호수가 대부분이고요. 그러면
어떤 자연어가 1 등급이고 어떤 자연어가 9 등급일까? 그 기준은 여러 가지 있지만 인정수죠. 인정수가 많은 호는 뭐냐면 1 등호가 되는 거고, 인정수가 적은 호는 9 등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만 있으면 사람이 많아도 9 등호가 될 수밖에 없고, 남자가 상대적으로 많으면, 성인 남자가 많으면 1 등급 호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10호를 이렇게 나누고 10호에서 자연어 수의 인정수에 따라서 1 등급부터 9 등급으로 나눴다.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인제 주 관점이에요. 예. 개연은 뭐냐면 이걸 한 번에 이제 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숫자를 매겼다는 거야. 1 등급은 뭐 9 점, 2 등은 8 점, 그다음에 3 등은 이렇게 해서 7 점, 9 등은 1 점이 되겠죠. 이 숫자를 계산하면 전체적인 그 총락의 점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걸 보고 한눈에 보게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개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가 인제 촌 단위의 경제 능력을 수치로 한눈에 파악하여 촌 단위 조세 수치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다. 개연이고요. 그 인구도 구분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호를 기준할 때 자연어선이니까 그러면 호를 기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성인 남자거든. 그러니까 이 정남을 중요시했죠, 정남을. 그래서 성인 남자의 기준은 여기에서 인제 어디야? 여기겠네. 예. 정녀가 16 세, 57 세인데 아마 여기에서 뭐 약간의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요 정도. 그래서 16 세에서 보통 60 세인데 여기는 57 세니까 하여튼 이렇게 보고, 자 그래서 인제 16 세에서 60세 정도 요게 정남인데, 이 정남을 상당히 강조했다. 그걸 기준으로 해 갖고 1 등호부터 9 등호까지 이렇게 자연어죠. 자연어 1 등호부터 9 등호까지 이렇게 나눴다. 10호를 이 기준으로 나눌 때 이런 식으로 나눴다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토지 지목을 볼게요. 예, 토지 지목이 인제 보면 간수간 간모답, 내신형답, 연수유답자 이렇게 있는데, 잠깐 인제 보면, 자 일단 기준을 보면 결부제야, 결부제. 근데 여기에 주의할 것은 결부제라는 것은 토지의 절대 면적이다. 예. 결제 뭐 면적이다. 그리고 이게 토지 생산량으로 바뀐 거는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고려 중후기 때 내용이에요, 이거는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사용 용도에 따라서 다전, 답전, 마전으로 분류했는데, 답은 인제 뭐냐면 밭을 얘기하고, 전은 이제 논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어 잠깐만요. 예. 마저는 인제 대마 같은 거 있죠. 그 당시에 인제 이런 모시 같은 걸 입고 다녔으니까 그렇게 인제 얘기하는 건데, 자 그래서 인제 답점 제가 내가 말을 잘못했네. 다시 했어요. 이게 논을 얘기해요, 답. 논. 이게 밭이에요, 해천이. 이건 마저는 인제 모시 같은 거 있는데, 이 답자가 요렇게 쓰는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수의전을 강조했기 때문에 물 숫자에다 그 밑에 밭전자를 이렇게 써 가지고 썼어요. 답은 이게 논을 의미해요. 예. 이 답자는 제가 알기로는 논답자는 우리나라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게. 하여튼 이렇게 분류했다. 그리고 기속 관계에 따라서 인제 연수유답전, 촌주유답, 간모전답, 내시응답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마전 이렇게 분류했는데, 이렇게 보면 먼저 이제 기속 관계에 따라서 분류를 해 보면 사유지가 있어요. 민전 있죠. 민전. 네. 그래서 연수유답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했던 자연에게 준, 국가가 자연에게 준 어떤 밭과 논이라는 뜻이에요.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추인선에 입각하면 이거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냥 자기 토지 소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민전은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민전도 있고, 촌주가 갖고 있는 민전도 민전이겠죠, 이것도. 예 촌주 개인의 소유니까. 자 그래서 인제 연수유답전이 있고, 그다음에 마오의 공유지가 있어. 예. 공유지는 이제 간모답, 내시형답, 마전 있는데, 보통 간모답은 간청에 인제 바치는 거예요, 간청에 요게 생성물을. 내시형답은 수조권은 내시형이 갖고 있는데 일종의 관료제로 파악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공유지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하냐면,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토지를 하면서 여기에 들어가서 일을 대신해 주는 거야. 그래서 그 생산물들은 이게 간모답은 간청에 갖다 바치고, 내시형답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내시경이라는 사람한테 갖다 바친 간직한테 일종의 관료전이죠. 마저는 인제 거기에서 했던 건 일부는 인제 상부에 갖다 바치고, 일부는 자기 옷 만드는 데, 못이 만드는 데 쓰고, 뭐 이렇게 인제 했다는 거. 자 근데 여기에서 인제 촌주위답이 있는데, 촌주는 여기 보면 자기 땅을 갖고 있죠.
근데 여기에 인제 자기의 수조권을 갖고 있어. 요때 수조권이라는 건 뭐냐면 민을 동원해서 자기 땅 토지를 견작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책에서는 촌주와 일가들이 경작했다는데 요거는 말이 안 될 것 같고, 이 민전은 그 안에 있는 이제 농민들이 여기 와서 경작을 대신해 주는 거야. 그렇지만 이거는 소유권상 이게 민전에 속하고 촌주의 개인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당시에는 세금을 낼 때 토지를 결수에 따라서, 토지의 어떤 생산량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인제 인세 위주였고, 인두세 위주였고, 두 번째로는 이게 토지에 대한 세금, 지세를 우리가 생각하는 토지 결수에 매기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거는 아까 설명했는데 매기지 않고 주로 노동으로 해 갖고 내는 거야. 이걸 노동지세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예. 그래서 노동력을 통해서 세금을 내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고려시대에 넘어가서 생산량이 올라가면서 헌물지대, 예, 지세로 바뀌고 생산물지대 이런 걸로 바꾸고 나중에 인제 화폐지세, 지세도 바뀌죠. 그래서 처음에 노동으로 세금을 내고 헌물로 내다가 그다음 화폐로 내요. 그래서 노동지세는 이제 그 당시 고려 시대 때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중세 넘어가서 생산물이나 헌물 같은 걸로 이렇게 지세를 내고, 그다음에 조선 후기 때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화폐로 냈다, 금납화가 됐다. 이런 과정을 밟았고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야. 예. 중국도 마찬가지야. 중국도 공동체 토지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그 생산물을 인제 상위 공동체, 국가에 납부를 하게 된 거죠. 예. 요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목을 하나하나 보면 앞에서 촌주이답이죠. 4 개의 자연증거는 한 곳에 있는데 아마 행정적 촌장이 가지고 있는 개인 토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자기가 이제 경작한 것보다는 여기에 있는 사람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경작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내시정답과 구별은 연수유답제에 포함된 관료전다. 이 말은 뭐냐면 촌주는 그 뭐냐면 관료이기도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민전이면서도 자기 토지 천주이답에다 이제 수조권 설정해서 관료전을 받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들은 동원을 할 수 있다, 이란 대가로. 자, 그다음에 국가 강요 간모답 여기 있죠. 이거는 간청이나 이런 데 답하는 거고, 그다음에 공유주의 내시정답이 있어요. 예. 요거는 그 관료전 추정한다. 관료전 두 개로 볼 수 있죠. 여기와 민전, 촌주이답의 관료전이죠. 근데 여기 관료전은 거 자체가 촌주가 가지고 있는 개인 토지에다 그 설정된 거고, 이거 대신에 이제 여기는 조세를 면제받거나 아니면 어 조세 면제, 그 주변에 이제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연수유답전 같은 경우에는 민전이고 연이 받아서 자연어가 가진 전답의 의미다. 아마 전전어 추정되고 있죠. 그래서 전남이 이제 소유한 토지로서 농민의 토지 소유의 주체가 되었다. 연수유답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지목 관련된 내용과 이렇게 토지 경제 관련된 내용인데 토지 경제 관련된 내용은 나오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도 그냥 통설이지, 이게 주요 관점, 뭐냐, 이게 딱이라고 사실관계가 명확한 건 아니거든요. 여러 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토지 운영도. 이거는 그냥 통설 관련된 내용을 이제 입각해서 얘기한 거고 실제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보지 마시고 그냥 요 지목만 정확히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연수답전은 민전, 그다음에 이 간모전답은 내시정답 관료전, 요 정도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촌주의당은 민전과 함께 관료전 성격을 갖고 있다. 예. 요 정도? 예. 그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통일신라의 대무역을 좀 보겠습니다. 통일신라는 인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초창기 때는 당항성을 중심으로 했어요. 예, 당항성. 관광 유역을 확보하면서 이 당항성을 통해서 당나라와 교류를 했는데 나중에는 울산성이 이제 중심이었다고 그래요. 이게 하여튼 울산성, 뭐 그 그다음에 청해진, 뭐 이런 것들이 인제 있고, 울산항이 통일신라 시기 때 최대 무역항이었다. 예.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해외 기관이 있어. 그러니까 신라 사람들이 인제 여행을 많이 나가니까 이 당시 당나라에 해외 신라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인제 양쯔강 하류 지역 상동반도 일대에 인제 있었어요. 신라 사람들이 여기에 인제 주로 요 연안 도시에 많이 모여 살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신라인들만 모여 있는 방도 있어요. 보통 이제 그 당나라 도시 구조는 방리지라고 하잖아요. 방으로 구획돼 있죠.
그러니까 신라인들만 모여 있는 방을 신라방이라고 했어. 신라방. 자, 그다음에 인제 신라소라고 해서 신라방에 생긴 그 신라의 감독 기관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신라소 엄밀히 말하면 신라가 이제 그 준 건 아니고 신라가 만든 게 아니라 신라방이라는 곳에 신라소를 둔 거죠, 당나라 정부가.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감독을 신라인을 둔 거죠. 그리고 신라인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신라인의 집단 거주지에 세운 절이 있어요. 장보고의 적산법화원이 대표적인 거죠, 적산법화원. 여기가. 예. 그다음에 신라간이라 그래서 신라가 중국 당나라의 상둥반도 덩저우에 설치한 사신 유성소가 있어요. 요 신라간은 인제 뭐냐면 신라 정부가 만든 거예요. 이 신라소는 당나라 정부가 신라방에 자치를 이제 허용하는 과정에서 신라의 감독 기관을 만든 거고요. 예.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만든 거고, 덩저우는 인제 그 당시 인제 그 중요한 그 헬기죠. 그러니까 덩저우는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여기에 바대간도 있고 신라간도 있어요. 여기 바대간 앞에 언급했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일본과의 대립을 보면 통일 이후에 경계했지만 8 세기 이후에 공유가 활발해졌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밑에 장보고의 이제 활동 내용이 있는데 예전에 장보고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인증번호는 91 번입니다. 예, 마지막 인증번호 91 번이에요. 예. 자, 오늘 강의 끝까지 들으셔서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